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솔로우 모형으로 대표되는 신고전적 성장 이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신고전적 성장 이론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설명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고전적 성장 이론은 다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장기적으로 경제는 초기 여건과 무관한 균제 상태에 도달합니다. 만약 두 경제의 모수가 같다면 현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균제 상태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나라가 높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을 것이라는 함의를 가집니다. 즉 따라잡기가 일어나야 같은 균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수렴가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균제 상태에서 경제는 성장률, 자본 스톡 증가율, 소비 증가율 등 주요 거시 변수들의 증가율이 동일한 균형 성장을 합니다. 셋째,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은 저축률과 인구 증가율에 의존합니다. 저축률이 높을수록 인구 증가율이 낮을수록 1인당 소득 수준은 높습니다. 한편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소득 증가율은 기술 진보율과 같고 저축률이나 인구 증가율과는 무관합니다. 다섯째, 균제 상태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일정하나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헤로드 중립적 기술 진보율과 같은 속도로 증가합니다. 여기서 헤로드 중립적 기술 진보란 노동 부가적 기술 진보를 말합니다. 슬라이드 왼편 그림의 수직축은 1965년부터 1990년 기간 동안 나라들의 연평균 성장률을, 수평축은 1965년 당시 1인당 소득 수준을 보여줍니다. 만약 수렴가설이 성립한다면 분포는 우하향해야 하지만 보다시피 아무런 관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편 오른편 그림은 1965년 당시 OECD 국가들만 별도로 추린 것인데 터키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OECD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 등 일정 수준 이상 유사한 경제 환경을 충족해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렴 대신 조건부 수렴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나라마다 대체로 자본 대비 소득 비율이 안정적이고 국가별 저축률과 1인당 국민소득 사이의 정의 관계가, 인구 증가율은 부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신고전적 성장 이론의 두 번째, 세 번째 성질과 부합합니다. 한편 저축률이 높은 나라가 성장률도 높은 경향을 보이는 사실은 이론의 네 번째 성질과 어긋납니다. 물론 균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루카스 역설은 왜 수렴가설이 성립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림에서 붉은색의 생산함수는 초록색 생산함수보다 총 요소 생산성이 더 큽니다. 만약 모든 나라를 붉은색 생산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소득이 낮은 나라의 자본의 한계 생산력은 높은 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자본 이동 압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자본 이동이 일어날 때 그만큼 수렴도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저소득 국가의 생산함수가 초록색과 같다면 같은 자본 스톡에 대해 자본의 한계 생산력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C와 B 대신 A와 B를 지나는 기울기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가 간 자본 이동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면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자본 이동은 실제로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총 요소 생산성의 차이는 선진국 간 자본의 교차 거래와 비교할 때 선후진국 간 자본 거래를 활발하지 않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수렴 가설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제도주의 학파에 따르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의 총 요소 생산성이 작은 것은 법, 제도, 사회 간접 자본 등 다양한 요인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성장 회계는 실제 데이터로부터
자본, 노동과 같은 생산 요소의 투입과 기술 진보에 따른 성장의 각 요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솔로우 교수가 성장 회계를 측정하는 데 따른 계량 경제학적 어려움을 국민소득 계정으로부터 노동과 자본소득 분배율을 이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데서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을 솔로우 잔차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세 번째 식에서 음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헤로도 중립적 기술 진보, 즉 노동부가적 기술 진보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방법으로 성장 회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성장 회계가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4마리 용의 성장 회계를 분석한 연구는 비록 솔로우 잔차의 절대값은 컸으나 1950~60년대 유럽과 달리 상대적으로 생산 요소의 투입이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일관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폴 크루그먼은 성장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요약해 1994년 미 외교협회가 발간하는 Foreign Affairs의 아시아 기적의 신화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그는 아시아 4마리 용과 일본의 고성장은 1960년대 소련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막대한 생산 요소의 투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3년 뒤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일어나자 크루그먼은 인력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표는 OECD 회원국의 연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 즉 솔로우 잔차의 5년 이동평균치를 플롯한 것입니다. 5년 이동평균치를 사용한 것은 제19장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단기에서는 경제성장이 총요소 생산성을 인과하는 인과관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굵은 검정 실선이 우리나라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며 저성장의 요인이 취약한 생산성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관련한 국내 문헌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